과학하고 앉아있네. 뉴스앤올디스 4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언제나 마찬가지로 청강문화산업대 전혜정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대요. 네. 그래서 동작이 굼뜰 수 있다는 거. 아, 뇌도 굼틉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열심히 돌아가면서 막 인사를 제가 시켰는데 매번 이번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 안지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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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박사님은 약 먹고 오셨고 네. 골고루 하신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고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안 좋아서 낮에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오. 그 잤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원래 저희가 3시에 녹화하기로 했는데 전 교수님이 아프다고 하여 지금 7시거든요. 아, 물론 합의하에 늦춰진 겁니다. 혼자 네. 7시에 온 건 아니고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3시간, 4시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 합의 끝에 이제 늦춰진 건데 저도 잘 됐어요. 그래서 또 그 중간에 약 먹고 쉬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데 안 박사님은 좀 팔팔하신가요? 네. 저는 저번 녹화 때 기억하시겠지만 사랑니를 뽑고 아, 맞죠.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낮에는 날이 좋았는데 네. 갑자기 비 오고 춥고 음. 저도 아까 오후에 누워서 자다가 이제 온도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면서 그런 느낌 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네. 따뜻하게 자다가 점점 추워지기 네. 시작하는데 비몽사몽간이라 뭔지 모르겠는데 몸은 이상하고 게다가 우리 고양이 때문에 제가 옥상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추웠겠다. 낮에는 옥상이 되게 따뜻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낮에 21도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점점 찬 공기가 밑으로 이제 찬바람이 막 훅훅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냄새하고 비 냄새는 좋은데 그래서 막 또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쿵쿵쿵 올라가서 철문 쿵 잠그고 내려오고 막 이랬는데 오늘 일교차가 20도에 육박하는 거의. 예. 아침에 최저 기온이 2도인가 3도인가 그랬는데 낮은 21도. 오늘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고 내일은 최고 기온이 9도래요. 어떻게 된 거야? 어제 21도인데 오늘은 9도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최고 기온이. 빨리 감기로 해서 이제 하루 만에 겨울이 계절이.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봄 날씨는 이런 게 아니었고 제가 이런 걸 어디서 겪었냐면 외국 살 때 북미 캐나다나 뭐 런던이나 뭐 비엔나 이런 데는 날씨가 좀 완전 너를 띄긴 하거든요, 봄에. 그러니까 몸이 되게 힘들죠. 근데 한국도 좀 이렇게 돼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뭐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전쯤 전에 녹화를 하니까 일주일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들 옛날 한국 생각하지 마시고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예.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있고 뭐 전 교수님처럼 식물들 위해서랍시고 밤에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고 그러시면 요즘은 갑자기 9도, 10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3도, 2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 복장도 지금 4월호의 복장 같지 않고 세 사람이 복장이 다 지금 기온이 달라요. 저는 겨울. 겨울. 저 이거 꽤 두꺼워요. 약간 그래도. 그죠? 겨울. 예, 네. 3월. 저는 지금 저 여름 네. 여름 자켓이거든요, 이거. 심지어 이거 기모 맨투맨이 안에 들은 거. 아, 그래요? 네. 따뜻합니다. 자, 일단 책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거의 매 시간 책 이벤트 및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책 광고가 네, 오늘은 그냥 이제 10권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책 광고가 좀 길게 있을 것이다. 막 20분씩 그런 광고를 PPL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몇 개를 받았거든요. 네. 이미 받았어요. 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연결 본능이랑 책인데 이걸 이제 저희들 하듯이 10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호르몬 책들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호르몬, 보통 우리 호르몬 책 하면은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뭐 감정을 갖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옥시토신이니 도파민이 굉장히 도파민이 요즘 유행어가 돼버렸죠. 네. 근데 이거는 호르몬이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포인트예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자가 페터르 보스라는 분인데 네덜란드 분이고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라고 있는데 1575년에 설립이 됐대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고 이분은 교육학과 교수이고 교육 및 아동연구소 소장이신 분인데 그래서 호르몬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뭐 서로 간의 성격이나 뭐 취향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호르몬적으로 생각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많은 호르몬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다. 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돌봄 뇌 연결감 상호 의존성에 대하여 요거를 돌봄뇌. 네, 호르몬적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호르몬적으로 푸는 숙련된 책이다. 보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10권을 나눠드리는 거고 책은 항상 저희 사람들 회원들에게 드리는 것이니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괜히 응모했다가 낭패를 예, 보시지 말고.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에잇 뭐 이런 괜한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응모 기간은 오늘 방송 날이 4월 18일 금요일이니까 4월 18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고요. 보통 자정까지 뭐 이렇게 하죠. 네, 이런 네. 경우에. 네.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 28일이고 저희 당첨자 발표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첨된 분들한테 네.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오.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뭐 이게 뭐 자동차나 아파트가 아닌데 막 공개적으로 막 예, 당첨자에다 쫙 하는 것도 네. 웃기잖아요, 그렇죠? 신청 방법은 항상 그렇듯이 저희 멤버십 사람들 대상의 뉴스레터가 매주 나가니까 뉴스레터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글이 있고요. 사람들 여러분은 뉴스레터의 링크를 이제 누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책 연결 본능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세요. 저희가 한 건 더 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따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혹은 뭐 재미로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요즘 그런 스포츠 생긴 거 아세요? 이게 뭐 UFC 이런 거 아실 건데 네. 뺨 때리기 스포츠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살벌해요 완전. 왜 그렇게 해? 그것도 보니까 UFC 쪽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등치 엄청 큰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세워놓고 한 대씩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뺨 때리는 게 의외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막 들었거든요. 기절하고 막 그래요. 네. 왜냐면 고막도- 귀 같은 거, 잘못하면 네. 진짜. 근데 룰은 좀 되게 세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쪽으로 치면 안 되고 딱 여기를 딱 쳐야 되는데 근데 손에 송진 하게 붙이고 소리가 빡 하고 나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제 그 진행요원들이 이렇게 있다가 기절하면 붙잡아야 되고 오히려 UFC가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왜 생각이. 그런 짓을 하지? 네. 그러면은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일단 KO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기절할 때까지 서로 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두 번 본 거니까 인간의 그냥. 폭력 욕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래도 문명화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룰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만으로. 예, 진짜 폭력은 뭐 폭력이니까. 전쟁 같은 게 네, 진짜 네. 폭력이니까 그죠? 죽이는 거. 저는 요즘 옛날에 제가 그 총 쏘는 전쟁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FPS 요즘은 게임 안 해요. 같은 거. 이제 못 하겠어요. 예, 요즘은 이렇게 갑자기 그거 뭐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수십 년간 즐겨왔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게임은 잘 안 합니다. 그냥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역시 연결 붙는 근데 이게 그 스무드하게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이거는 이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다른 게임도 많으니까. 굳이 사람 죽이는 것을 아니, 제가 여전히 사람을 죽여요 게임에서. 근데 이 그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전쟁 방법이 전쟁터에 아니라. 나가서 그냥 막 쏴 죽이거나 제일 불편한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뭐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네.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상대가 그냥 잡담하고 있고 막 그렇다고요. 고향은 날씨가 어떨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게임들은 되게 실감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죽여야 되거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플래그잖아요. 전쟁터에서 지 고향 얘기하는 건 사망 네, 플래그잖아요. 고향 얘기하고 뭐 네. 부모님 아내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그러긴 사심 하는데 보러 얘기하고. 가면 뭐 어쩌겠다 이런 네. 얘기하고 저는 평화롭게 꽃을 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걸 하느니 그냥 저 사람 죽여. 왜 열심히 걸어다니면 꽃이 막 어떤 심겨진다고요? 게임이에요? 어떤 게? 요즘 뭐 식물 한다더니 좀 관심 생긴 거예요 지금? 피크민 블룸이라고 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오. 폭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저 요즘 약간 식물을 기르기 시작해서. 전 교수님은 GTA 같은 거 해야지 그냥. 그렇죠. GTA야말로 진짜 오히려 전쟁 게임이 나아요. GTA보다. GTA는 지나다니다가 행인들에게 시비 걸고 차를 뺐습니다. 예, 차를 뺏고 때리고 뺏고 막 이런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그 게임이 예전에 그 MBC 뉴스인가 거기에서 왜 PC방 그 네, 전원 네. 내려가지고 그게 난리 GTA였어요? 났던 그 게임이 뉴스에 방영될 때 자료 화면으로 그 아, 게임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폭력적인 게임의 그 어. 약간 대명사처럼
그죠. 누가 봐도 그냥 운전자 끌어내고 타고 그냥 네, 훔쳐서 차 뺏고. 때리고 막. 그런 게임 하시는 걸 뭐라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음. 없고 저도 뭐 수시로 하고 있고 다만 그냥 어느 순간 그 대량 학살하는 느낌은 좀 불편해졌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자 이런 얘기 그만하고 제 본론으로. 네. 오프닝을 가겠습니다. 네. 오프닝은 이게 저한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손상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을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포유류로선 최초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망막 재생 기술인데 제가 망막이 안 좋아요. 네네. 황반변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상하게 시야가 확 좁아져가지고 운전하다 말고 한쪽 네네. 눈이 이게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가 뭐가 낀 것처럼 그러니까 요만한 구멍만 뚫고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 눈만. 이게 뭔가 하고 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막 비비고 좀 지나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페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병원 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갔더니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역시나. 그렇죠. 예, 제가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황반변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근데 안 나왔지만은 또 망막에 뭐가 안 좋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뭐 그런 아무튼 망막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서 이걸 보니까 좀 마음이 편했던 얘기인데 망막 재생 기술이다. 뭐냐? 망막은 치료제가 전무하대요. 뭐 예방은 좀 가능하지만 한번 망막이 망가지면 퇴행성 망막 질환이 생기면 사실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고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도 3억 명이나 되고 3억 명이면 인구의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90억이라고 쳐도 3%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은 억제를 해도 손상된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라는 건데 카이스트 팀이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유전공학을 사용을 한 건데 어류에는 네. 망막이 손상돼도 망막 내 뮬러글리아라는 세포가 신경 전구 세포를 역분화한 뒤에 다시 신경 세포를 만든대요. 그래서 어류는 망막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유류는 이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망막이 한번 손상되면 이제 재생이 안 된다는 건데 연구팀은 뭘 했냐? 포유류에서 바로 이 뮬러글리아 세포의 역분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유류한테는 이 뮬러글리아 세포가 망막을 되살리는 일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진화 과정에서 무슨 이유가 생겼겠죠? 이제 프록스1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이 단백질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 카이스트의 훌륭한 연구진들이시고요. 김진우 교수님하고 뭐 연구원들이시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난 3월 26일에 실렸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보긴 한데 일단 대충 보면 그 비전 리커버리는 주사를 맞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와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나이가 이제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이제 쥐나 사람은 다 이 뮬러글리아 세포의 역분화가 안 되는 케이스였으니까 포유류니까 그래서 이 주사 그 프록스1 단백질을 억제하는 이제 주사를 항체를 만든 거죠. 이 프록스1하고 결합하는. 그래서 그 망막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고 효과 꽤 많이 이 격차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리커버리가 꽤 많이 됐어요. 네. 이거는 포유류 망막에서 장기간 신경 재생을 유도한 세계 최초의 사례고 그래서 벤처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짜 그래야죠. 많이 버시겠다. 예. 잘 되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2028년에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 임상 시험 항상 이렇잖아요. 네네. 올해 개발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다 늙은 다음에 늙어서 피아노도 안 보이게 된 다음에 개발이 돼도 과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요. 기간은 또 봐야 예. 되고 이게 항상 진화할 때 보면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단백질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있을 거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다른 하긴 역할을 할 하고 거 있을 수 아니에요? 있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능을 담당한다. 그 저희가 잘 보이는 어른보다는 바보인 거예요? 눈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머리가 아무것도 못 받아들여요. 네, 그렇진 않겠죠, 설마. 네. 아니, 그럼요. 네.
여튼 이 효능 개선 뭐 이런 작업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결국은 좀 준비를 더해서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잘 되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라고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남의 얘기 같지 않고요. 시력도 회복이 되려나요? 시력은 이거랑은 다른 관점이긴 다르겠지만, 하지만 네. 근데 막막 때문에 나빠진 시력은 뭐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는 뭐 사실 시력 이런 거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거는 유전공학 쪽으로 접근을 하던가 네, 네. 아니면은 나중에 정말 나노 기술로 접근을 하던가 뭐 음.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요즘 챗GPT도 정말 훌륭해졌고 요즘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네. 어마어마해요. 이제 초기랑은 완전 다른 존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 로봇도 잘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한테 몸을 의존할 일은 없겠다. 적어도. 다행이다. 예, 로봇이 친구도 돼주고 뭐 간호사도 돼주고 뭐 이렇게 막 또 힘들고 못 걸어 다니면 다 이고 다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사람한테 하면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그러니까요. 많이 줘도.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없어.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근데 그런 부담이 없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도 그 전에 멸망하지만 않으면 인류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책 이벤트와 오프닝 제 코너는 대충 끝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의 안지현 박사님의 얘기는 붉은 역병이라고 또 뭔가 귀여운 걸 가져오셨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름에서도 무시할수록 벌써 이렇게 귀엽더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왔죠 네. 역병인데 네. 뭐 네. 저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역병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저것도 자세히 보니까 좀 징그럽네요 그쵸. 이 친구는 이 역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뭐예요 한 건가요? 그쵸. 바이러스 뭐야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애들 심지어 이거 판매하는 상품이다. 저걸 누가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개나 팔겠다고 살 저걸 뻔했는데. 진짜?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눈도 빨갛게 지금. 그러니까요 안 좋아 빨간색으로. 보여요 귀엽지 않아 이 친구가 일으키는 역병의 이름은 홍역입니다. 홍역 그래서 홍역이구나. 네. 붉은 역병 네. 한자로 정말 붉은 역병이에요. 우와 홍역. 생각도 못 해봤네 그러게요. 네. 홍역 홍역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홍역 소식. 옛날에 저 예방주사 맞을 때 어릴 때 홍역 볼거리 네. 네. 이거를 풍진까지. 풍진까지 해서 같이 주사를 맞았었어요. 네.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어려서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우리 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학교에서 안 맞았던 것 같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럼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간판 같은 게 홍역, 볼거리, 풍진 뭐 이런 식으로 병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네. 예방주사 간판이 너무 싫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세 개가 하나의 예방주사로 같이 들어 있었다는 게 도대체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 잊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홍역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요. 요즘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맞죠.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 네. 네. 사실 홍역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좀 많이들 감염되고 또 유행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홍역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라고 선언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천연두처럼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생겨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건 역시 인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벌써 3명째 나오고 있고 3명이 되게 적은 숫자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숫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 홍역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다들 이제 어린 아기들이 아유. 이렇게 사망이 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백신 안 맞히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원인으로 안티백신 이런 가장 손꼽히고 있는 게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신 분께서 네. 그 장관 청문회죠. 우리나라로 네. 치면 청문회에서 자기는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거 또 하셨지만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고, 참 큰일입니다, 저쪽도. 그리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WHO에서 미국이 또 이제 트럼프가 지원을 끊었잖아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오늘 본 뉴스인데 교육부 장관 하시는 분이 나 그거 알아. AI를 A1로 말을 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A1 교육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네.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AI 교육이었다고. 그것이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정도로 바보는 미국에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두 분 잘 모르실 거예요. 빈스 맥맨이라고 네. 맥마흔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이죠. 네네. 사실은 맥마흔. 맥맨이라고 그냥 말하거든요. 빈스 맥맨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WWE 네. 그 미국 프로레슬링 거기 이제 대부죠. 그분의 부인이에요. 여자분이시군요. 예,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이 빈스 맥맨이 트럼프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분으로 장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교육부 장관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뭔가 좀 증명이 된 게 아니냐. 그거를 물을 정도면 좀 심각하다. 그렇군요.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진짜 소름 끼치게 무식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진짜 있구나. 큰일이에요, 정말. AI가 영어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자 아이를 표기가- 일자로 본 거죠, 그냥. 에이, 알파벳을 바꿔야겠다. 무슨 진짜 잘못했네. 스테이크 소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데서는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천재로 보이겠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죠?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의 그렇군요. 그분이 분이십니다. 맞아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차츰차츰 이상하다, 홍역 감염자 수가 증가하네 이런 낌새는 있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각해져서 2월에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장 확산세가 심한 지역이 바로 이제 텍사스주. 또 지금 색깔이 아이고. 굉장히 딱 진하게 남부네, 남부. 보이고 남부일 있죠. 줄 알았다. 진짜. 저기는 이제 2월 기준으로 1월 말까지 124건이 발생을 했고 아이고. 대부분 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0세에서 4세 유아 그다음에 18세 이상도 이제 골고루 이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 단 4%만 3-4%의 아이들만이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홍역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손꼽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백신을 얼마나 간과한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이 백신을 맞아야 네. 된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홍역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감염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율을 가지고 감염력을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1.5에서 3.5 정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 한 사람이 최대 한 3.5명 정도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역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12명, 어이구. 13명 정도까지도 감염이 가능하니까 특히나 얘네는 공기 중으로 네. 바로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같은 공간에 한 명의 감염자가 있으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걸리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이제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 문제는 저 아까 주로 발생했던 텍사스 주에서도 특정 지역들이 있는데 이 동네가 사립초등학교랑 그다음에 홈스쿨링 비율이 딴 데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학령기 아동의 14% 정도가 필수 백신 접종을 전부 다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전에는 그래도 좀 접종률이 높다가 코로나 시기에 일단 코로나가 너무 이제 급선무니까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히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거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MMR 백신이라고 불리는데 홍역 백신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역, 볼거리, 풍지 이 세트를 한 번에 커버하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로 90년대 후반에 그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이 나타날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잘못된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아직도 남아있는 믿음,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이제 의견으로 피력을 해버리니까 아 이게 우리에 괜히 맞췄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홍역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국무회의 같은 데서 보고가 왔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역으로 인한 사망이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미쳤나봐.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논란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월까지의 상황이고요. 3월이 됐는데 3월에는 심지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 CDC라고 해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될 텐데 거기 본부장으로 지명을 한 이제 뭐 전 하원 의원 출신의 어떤 또 이제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과 그다음에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는 그 옛날에 잘못된 결과를 또 이제 청문회에서 발언을 해서 그게 또 이제 논란이 됐고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4월에 돼서. 왜냐면 이 사망자가 드디어 3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염자 수는 더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아차 싶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장관님도, 홍역은 왠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홍역의 감염자 수가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데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일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신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감염력도 좋고 전파력도 이제 좋은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강한 질병인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곧바로 그때그때 이런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2000년에 홍역의 종말을 선언했지만 다시 이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거는 이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면역도 중요하지만 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 이상이 되어야 집단 면역으로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확산을.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 접종을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95% 이상을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백신을 안 맞고 자기만 피해를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집단 면역에 구멍을 내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 면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집단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할 때, 95% 이상 맞으면 되는 거면, 나 하나쯤이야 안 맞아도 되겠지. 나 빼고 다 맞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위험한 생각인 게, 사실 지역사회 내에는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백신 접종이 위험한 상황도 있고, 아니면 뭐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인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맞아줘야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연도별로 홍역 감염자 수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미국 자료고요. 저 빨간색 점선이 뭘 얘기하냐면 저 시점부터 백신 접종을 이제 권고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게 이제 저렇게 떨어졌었어요? 빨간 선 전에는? 네. 그래서 1960년대에 이거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2차 접종까지 하면 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뚝 떨어졌죠. 환자 수가.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었고 2000년대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안전하게 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데이터가 명백하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백신을 맞는 사람들 중에 물론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10,000명에 1명이라든가 혹은 뭐 그 이하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나다 혹은 뭐 내 자식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얘를 안 맞췄으면 혹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런 낭패를 다시 보게 되는 맞습니다. 이런 거니까 저렇게 그래프가 있는데도 그 장관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뭐 저거 한번 보고 오는 게 어렵나?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이제 생각이 변했다고 하니 네. 조금 이제 이 기회에 좀 아예 그냥 다시 잡아버렸으면 좋겠다 홍역을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홍역에 대해서 굳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는 이것만이면 사실 그냥 뭐 다른 감염병도 마찬가지니까 크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홍역이 다른 감염병과는 다르게 또 무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홍역에 걸리면 아프겠죠. 아픈 건 아픈 건데 홍역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도 영향력이 꽤 오래 간다는 게 이제 문제점인데요. 이게 이제 홍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어떤 구형의 네. 이 물체가 이제 바이러스인데 보통 바이러스들이 그렇듯이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네. 안에 유전물질 들어있고 겉에 이제 단백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껍데기 중에 이제 특정 성분들이 우리에게 감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역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붉은색 발진이죠. 그래서 막 온몸에 발진이 생긴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뭐 이런 미국의 기사들도 있고 묘사에 따르면 거의 아기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열도 나고 발진이 생기니까 종이 인형처럼 엄마에게 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붉은 발진은 사실 다른 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붉은 발진이 생기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구강 내에 그 좁쌀 같은 하얀색 그 종기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해요. 네. 그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나면 어김없이 이제 붉은 발진이 올라오는데 무서워. 그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아 이건 홍역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사실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왜 호환 마마라고 되게 막 무서운 것들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마는 천연두 네네. 얘기를 했는데 홍역을 작은 마마라고 불렀대요. 그게 이제 그거 약간 그 다음으로 굉장히 힘든 병으로 생각을 했고 그 우리 그 관용적인 표현 중에 홍역을 치르다 이런 그렇죠, 말들도 맞아요. 네. 홍역이 워낙 그렇게 힘든 맞네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쓰이게 된 말이라고 합니다. 큰 마마, 작은 마마가 있구나. 네, 작은 마마. 그래도 천연두만큼 위험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천연두를 그쵸. 치료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망률 자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천연두는 또 다른 얘기긴 하고요. 천연두는 치르면 안 되는 치를 거니까. 치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백신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 아까 MMR 백신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을 보통 세트로 맞게 되는데 세 개가 뭐 이렇게 증상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그 백신에 의해서 아까 그 양상이랑 똑같이 풍진도 발병 건수가 네. 줄어드는 거 알 수 있고요. 즉 이 백신은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데이터적으로 과학자들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구나 이런 연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300명 정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나는 이 MMR 백신, 그 홍역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게 맨 처음에는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8년 10월. 그 다음에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점점 뭐 2024년에도 해보고 2021년에도 해보고 2022년, 2023년 매년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 소름 돋게도 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한번 좀 자극적인 정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조사한 기관들마다도 되게 질문도 조금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도 그 어떤 응답에는, 즉 사람들의 생각에는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돌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폐증과의 관련성을 보고했던 연구가 이제 1998년 연구인데 영국의 한 이제 과학자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되게 의학 분야에서 되게 권위 있는 학술지에 그 연구가 발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표돼서 실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 조작,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정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논문이 철회를 당했고 심지어 연구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까지 당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자폐증이 생겼다 뭐 이런 걸 연구 조사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미 백신을 맞기 전에
자폐증이 이미 이제 그 증상이 있었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연구 대상으로 이제 삼아버린 네, 거예요? 삼아버린 거죠. 왜 자신의 저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믿는 인류의 바를 해악이야. 뒷받침하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그쵸. 그런 뭔가가 있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조작이죠. 네. 조작된 그러니까요. 저거는 연구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뭐 거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서 결국 그러니까. 인류의 해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주 큰 저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죠. 뭐 실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응. 보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연구 조작이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힌 거죠.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도 많은 연구팀들이 뭐 다양한,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약 66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네. 그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상관관계 아니다. 없어. 이거 아니야. 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음. 영국, 미국, 막 여기저기 나라 등 막 다해서 꽤 굉장히 많은 이거 아니야 라는 연구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미국의 성인의 24%는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합니다. 과학자들이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증명하느라고 그러니까. 매번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지금 백신 연구하는 거 힘든데 이런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만약에 코로나 같은 뭔가 더 뭐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다시 또 얘네는 또 소홀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역의 그 증상들 뭐 한 2주 동안 앓고 이제 나았네 괜찮아 이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면역계에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창 시절에 아마 배우셨을 우리의 이제 면역계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항원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병원균이 되겠죠. 병원균이 들어오면 백혈구들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싸우는 백혈구들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위에 있는 T 림프구랑 밑에 있는 B 림프구입니다. T 림프구는 보통 직접 바로 싸우고 막 식균 작용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걔네가 싸우면서 한쪽에는 B 림프구가 뭘 하고 있냐면 얘네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녀석. 오늘 날 쳐들어왔지. 이 원수를 잊지 않고 내가 꼭 기억했다가 거야. 또 오면 그때 넌 바로 그냥 공격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는다는 거죠. 그 기억세포를 잘 만들었다가 다음에 그 친구가 또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A라는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서서히 증가했다가 이제 퇴치되고 나서 다시 감소했죠. 두 번째 걔가 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급격하게 면역 반응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백신을 맞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신에는 보통 이제 약화시킨 약간 그 생백신이 사백신을 약화시키는 어떤 병원균을 집어넣으니까 걔로 인해서 약한 면역이 일어났다가 기억을 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진짜 걔가 들어오면 이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가 겪은 질병이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맞아서 뭔가 획득한 면역들이 있는 거죠. 퇴치법을 미리 알아내서 갖고 있다가 연습을 시키는 거죠. 문제는 진짜 무서운 게 홍역은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록해놓은 그 모든 병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워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병이요? 네. 그래서 면역계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렇게 사악한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홍역이 무서운 게 홍역에 감염이 되면 물론 이제 아까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홍역이라는 증상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망자 유형은 홍역에 걸리고 나서 플루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꽤 있다고 합니다. 즉 왜냐하면 면역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이죠. 마치 면역 결핍증을 앓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 되게 느낌이네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간 신생아의 상태 같은 내 면역계가 마치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은 것과 같은 무기실에만 있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 같은.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 상실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심각한 경우에 한 80%, 78% 정도의 어떤 면역 상실률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홍역이 무서운 점이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확인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고 가려워. 이 친구는 이제 수달인가요? 흰 족제비인데요. 패럿이라고도 부르죠. 딱 봐도 패럿인데 어디가 수달이에요. 수달도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귀엽게? 굉장히 귀엽고 막 이런데 이 친구를 이제 실험동물로 활용해서 보통 면역계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이 가려워. 근데 보기에는 엄청 귀엽고 이렇긴 한데 물론 귀엽고 귀여운 사진을 넣긴 했지만 이 친구 육식동물이더라고요. 근데 토끼, 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안아보면 엄청 가벼워요. 안아봤거든요. 엄청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렇군요. 저 친구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팠겠다. 아이고. 사람의 홍역 바이러스에 준하는 이제 그런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같은 속에 속하는 이제 바이러스들을 이제 감염을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인플루엔자 즉 플루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셈이 됐는데 홍역에 한번 걸린 다음에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린 개체들의 어떤 사망률이나 아니면 이제 감염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게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뭐 흰족제비를 대상으로도 하고 원숭이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즉 아이들은 그냥 조사를 한 거죠. 병원에 이제 방문 아이들 조사를 하고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홍역이 감염 이후 혹은 이제 완치 이후에도 우리 몸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홍역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사실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인가 그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면역의 기억 상실이라고 표현이 될 만큼 면역계가 이제 초기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이런 전염병들 특히 법정 감염병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잘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홍역은 법정 감염병 중에 이제 2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프 보시면 2001년에는 그래도 발생 수가 많았는데 2000년대 그래도 들어서는 이제 낮아진 편이었고요. 좀 특징적으로 중간중간에 그래도 0은 아니고 위에 막대 그래프의 세로축이 너무 Y축이 너무 이제 넓어서 이제 수치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2001년도에 23,000명이었다면 그 뒤로 많이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그렇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400명으로까지 늘었지? 저 때도 아마 이게 나라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파율이 높다 보니까 뭐 해외여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유입이 한번 되고 나면 그 지역의 감염률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한두 명이 들어온 거군요, 네. 환자가.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은 뭐가 남아있냐면 디즈니랜드 사태라고 그게 남아있는데 이제 홍역 감염자가 갑자기 급증을 해서 그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갔던 곳이 디즈니랜드였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감염자가 디즈니랜드에 왔고 그래서 같이 거기에 왔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던 그런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2014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런 식의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1년, 2022년에는 0명이었는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또 늘어나네.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죠. 특히 2024년 1년 동안 봤을 때 49명이었는데 지금 아직 2025년하고도 4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이미 38명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미국에서 늘어나니까 우리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 여행하실 때는 한 번쯤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1985년이었나? 제 기억이 약간 희미하겠는데 그 무렵쯤에서 이제 접종 횟수가 낮춰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맞으신 분들이 있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한 번만 맞아도 된다 해서 이제 한 번 맞으신 분들이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덜 위험해져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번이 들어가고 아무튼 뭔가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시고 홍역에 감염 이력이 없으시다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이런 미국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CDC, 아까 질병관리본부의 전임 국장이었던 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제 연구비도 많이 삭감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WHO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끄는 것 관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갑자기 뭔가를 멈춘다는 건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 홍역 사태는 저도 좀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상황들은. 근데 이게 결국은 다 가짜뉴스에 속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죠?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고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
차라리 괜찮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뭐 크게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뭐 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근데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죠? 그 백신이라든가 뭐 항생제라든가 어쨌든 20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만들어졌거나 대중화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려냈는가는 그냥 그 전과 후의 데이터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 명백한 데이터도 믿질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과학적인 뭐 원리는 몰라도 돼요.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항원항체 이런 건 몰라도 그냥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믿질 못하고 그리고 한번 아까 저런 식으로 뭐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논문. 연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괴물이 있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쳐다보지만 저기 괴물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 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저기 괴물이 있지 않아라고 말하면 그래 이러는 거지 그 기억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뭔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워 담기는 너무 어렵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 목숨이랑 관련돼서 왜 쓸데없이 저런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특히 그러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이런 게 그냥 반지성주의이잖아요. 네. 이 백신 안티백서 같은 게 대표적인 반지성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이거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계기가 필요하고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지나면 또 나아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여하튼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너무 좀 황당하고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파토님 말씀하시는 동안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85년입니다. 1985년까지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았고 한국에서 말이죠. 네, 그 이후로는 2번씩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한 번 맞은 케이스겠네요. 네, 그 이전에는 한 번 맞으셨어서 한 번 맞으신 분들은 이제 혹시나 어떤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이제 알아보셔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접종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내과 들어서 같은 데서 맞나요? 네, 보건소? 글쎄요,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보건소를 참 찾아보면- 이용을 안 하는데 네. 보건소 가면 정말 많은 게 싸고 무료고 그렇거든요.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영국에 살았잖아요. 영국에는 저 NHS라고 하죠. 내셔널 헬스 시스템인가 뭔가 그런 건데 영국의 모든 1차 병원은 전부 보건소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국립이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이제 보건소보다 훨씬 많죠. 물론 작고 그런 데 가면 이제 그냥 GP라고 그 일반 의사 있잖아요. 전문의가 아닌 그런 분들이 거기 의사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건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감기니 뭐니 온갖 거. 1차적인 진료를 네. 일단, 다 하고 이게 이제 전문의한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문의한테 보내거든요.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전문의한테 보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문의한테 넘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의사 GP들은 그냥 가면 돼요. 예약도 필요 없고 사실상 그냥 가면 되고 저 외국인인데 가서 여권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국도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 때 외국인 가서 며칠 안 됐는데 되게 아팠거든요. 그냥 지도 찾아가지고 동네 그냥 뭐 정말 많아요. 동네에는 걸어갈 거리 다 있어요. 걸어가서 나 지금 아픈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당장에 연락 와 아프면 바로 해주거든요. 뭐 누구냐고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여권도 안 가졌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너 아프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치료 다 무료고 그냥 무료예요. 무료. 약국에 가면 이제 약값은 이제 약값도 웃긴 게 런던 영국 시스템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2005년 뭐 4년 이럴 때인데 모든 약값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처방을 받아 가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타이레놀이든 항암제든 전부 12파운드 그랬어요. 싼 건 아니지만 다 똑같다는 거. 약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 신기하다. 네, 그게 처방받아 가면 항상 그런 식이어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처방받아 가면은 약이 1개든 10개든 다 똑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병원에다 저는 이렇게 돈 없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의사님한테 저 다음 주에 좀 오기 힘들어서 한 2, 3주치 해주시면 안 돼 그러면은 2, 3주치를 해주면은 그 다 똑같은 가격이.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도 보건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자, 안 박사님 얘기 여기까지고 네. 예, 저는 말아봐야겠습니다. 분명히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전혜정 교수님은 지금 준비해 주신 걸 보니까 네. 뭔가 좀 거대한 이야기군요. 딱히 하나님 나오시고 인간 창조의 비밀을 풀고자 하던 인류의 노력. 네. 예. 사실은 삽질이었죠. 그렇겠죠. 긴 아마, 시간 예. 삽질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의외로 삽질이 아니었을 수도? 라는 그런 그렇군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죠. 네. 사실 연결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노력은 계속 했다. 그런 것이니까. 네.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연금술도 그랬고. 네, 네, 뭐. 맞아요. 오늘 연금술에서 했던 얘기 조금 더 반복을 할 건데요. 아, 네네. 네, 호문클루스 얘기를 좀 더 할 아, 거예요. 호문클루스. 네, 그래서 인류가 원래 오랫동안 생명 창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신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운명을 좀 통제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인간 비슷한 걸 창조하고 싶었던 노력의 일환이 대체 왜 저런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맞아요.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네. AI 책에 그 얘기가 사실 네. 꽤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일 그래서 시키려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싶은 게 결국 AI를 만들었듯이 네. 결국은 이제 약간 형이상학적인 이유하고 일 시키려는 이유가 같이 섞여 있죠. 네, 근데 저는 일 시키려고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수메르 신화가 인간을 만들 때 노동을 시키려고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를 보시면 초기 신들은 원래 이제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어요. 근데 하위 신들이 이렇게 좀 이기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막 땅 파고 관계 시설 정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걸 하는 거예요. 저 이름 아주 훌륭하다. 무슨 이기기. 무슨 판타지나 이런 데 등장하기에 정말 좋은 괴상한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땡깡을 피우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좀 상위신들이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위신 중에 엔릴이 있어요. 그래서 엔릴이 이걸 좀 해결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남무라는 여신 남무가 있는데 남무가 그러면은 하위신 더 아래에 있는 걸 창조하자라고 해서 인간 창조를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자. 세상에. 예, 그래서 재료가 재밌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재료가 여기까지 왔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재료는 그냥 흙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흙으로 인간을 빚고 해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 얘기를 조금 더 파보니까 죽은 신의 피와 살을 섞은 거예요. 진흙에다가. 신도 죽을 수 있던 있는 때군요. 거죠. 네네. 저 시절 신들이 좀 그렇죠. 그냥 별로 전능하지 않고 일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의 인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 능력이. 육체 노동을 이렇게 뭔가 바람아 불어라 이러면 이러질 못하고 본인이 풍차 돌리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의 피는 뭐 지능과 생명력을 뭐 담당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이 죽은 신의 피와 살을 어떻게 구했는가 여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너 내 재료가 되어라. 막 이런. 남무가 만들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만든 건 닌투라고 해요. 이제 통은 마미라고도 하는데 이제 닌투의 아카드어식 이름이 마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에누마 엘리시에도 나오는데 에누마 엘리시는 이거는 그 바빌로니아 쪽 책이에요. 그래서 수메르랑 바빌론이랑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들이 인간 대신 일을 할 때 그들은 짐을 지고 노동을 했다. 신들의 짐은 너무 컸고 노동은 너무 힘들고 고통은 너무 많았다. 위대한 아누나키는 이기기 신들에게 7배의 짐을 지게 했다. 이런 말이 실제로 그 아트라 하시스 에픽에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 보십시오. 한 신을 희생시키자. 신 하나를 희생시키고 그 후 신들은 정화 의식을 치르자. 그래서 걔를 하나를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닌투가 그 신의 살과 피를 진흙과 섞어라. 그래서 반죽을 해서 그 살에서 영혼을 태어나게 하라. 그녀가 그것을 표시로 선언하게 하라. 그 영혼은 희생된 신을 잊지 않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희생된 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노동도 대신하고. 저걸 위해서 신 하나 죽어줘야 되고. 네, 죽어줘야 되고. 야, 저 어떻게 골랐을까요? 저 죽는 신을? 그러니까 그쵸. 신들끼리도 희생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죽어서 너로 인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게 근데 우리가 말로 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네. 실제 저 상황이 있었다면 네. 얼마나 복잡하고 네. 기기묘묘한 저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신을 선발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요. 저걸로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었죠. 네, 지금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아주 괴상하고 재밌네요. 암투가 벌어지겠군요. 저는 이제 지능으로 인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책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아트라시스 여기 말고 다른 책에서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 빚다가 인간들을 잘 빚다가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빚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제 물에 개어서 빚었는데 하나하나 만든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만든 거죠. 대충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하나 정성 들여 빚은 애들이 좀 높은 계급의 인간이 되고 귀족, 왕족 이렇게. 나머지가 우리가 된 거군요. 네. 나머지는 서민 평민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그 아담의 창조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천재 창조. 네. 그래서 아담을 딱 창조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천재 창조의 그 그림 중에 그렇죠. 아담 창조하고 있는 딱. 근데 그 아담이, 그 히브리어로 그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붓다? 붉다. 붉다? 빨갛다? 네네네. 붉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 네, 맞아요. 그때는 진흙이 그러니까 그 진흙이 붉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붉은 흙을 가지고 피랑 섞여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홍역. 예. 그래서 저 지역 진흙은 상당히 붉은 흙이었겠구나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 재밌는데요? 뭔가 산화철이 많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게 우리 동네 네. 우리나라의 진흙은 붉은색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좀 약간 뭔가 진한 좀, 갈색이죠. 그쵸, 갈색이죠. 근데 검은색에 가깝고 오히려. 네, 그래서 붉다, 붉은 흙이었다. 그래서 붉은 흙 아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아담 자체가 흙에서 온 인간이란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 교수님은 히브리어 공부를 진짜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좀 했습니다. 저 사람은 히브리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끝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고 나는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닌투가 말을 한 거겠죠. 당신은 지혜를 가진 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아휴. 그래서 난 당신의 무건의를 제거했고 그 고된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거 약간 챗GPT 같은데요? 그쵸? 그쵸? 신들이 챗GPT를 시켰고 챗GPT가 이제 막 일을 한 다음에 보고하는 느낌인데요. 결과값을 그쵸? 이제 딱 그쵸? 내놓으며. 근데 사실 저 번역을 챗GPT한테 시키긴 했어요. 저 번역을. 저걸 영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역한 책에서 갖고 와서 이 챗GPT 보고 저거 좀 번역 좀. 챗GPT가 번역 제일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신들이 네. 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치 옛날 같으면 우리가 로봇을 만든 것처럼 네. 아니면 요즘에 인공지능 네. 개발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인간을 만든 챗GPT 느낌인 만든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걔네들 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인 거니까. 신기해. 그쵸, 재밌죠. 이게 보면은 고된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라고 수메르 신화에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 여자는 출산을 직접 해야 된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고 출산의 고통을 받도록 그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 인간이 너무 일하기가 싫고 힘들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신이 시켰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가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인간은 일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은 건 너무 당연하다. 본성이군요, 본성. 본성이에요. 생겨날 때부터 우리한테 부여된 본질이야, 일하기 싫은 건. 4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하기 싫었어.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신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으로 인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빼놓지 못할 얘기가 이제 호문클루스인데 이게 인공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라틴어로 작은 인간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이제 전에 연금술 할 때 최초에 할 때 이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16세기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에 의해서 본격화되었고 저 사람의 저작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지? 드 나투라 레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읽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남성의 정액을 밀폐된 플라스크에 넣고 말의 배설물 속에서 40일 동안 부패시키면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어떤 연금술의 한 구절이 있고요. 유튜브에 저거 실험한 사람 영상 봤는데 옛날에 네. 네. 똑같지는 않은데 네. 매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네네. 옆에 계속 놔두고 네. 근데 가짜겠지만 네. 안에 뭐가 생겨나긴 뭔가 생명체 같은 게 구더기 같은 생겨나가지고 거 생기는 거 구더기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쪽 느낌은 아니고 아마 합성에 가깝겠죠 네. 오히려. 아, 근데 영상을. 그쪽 느낌은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그런 게 생겨나는 그때 되게 화제가 이게 유튜브 되게 초기인데 네네. 화제가 되긴 했고 진위를 모를 이유는 네. 없죠. 당연히 가짜겠지만 네. 저걸 실험한 사람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일본인이 번역한 책, 이 번역이 아니라 일본인이 가져다가 연금술에 대해서 썼던 책을 읽고서는 이 구절을 봤었는데 그 일본인이 쓴 구절을 봤었는데 말의 배변이 아니고 배설물이 아니고 그 일본인은 말의 체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체내가 아니라 배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이 작은 인간이 신체적 성장은 하지 않아도 계속 작은 상태로 있대요. 완성된 존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호문클루스는 단순 인공 인간이 아니라 인간 없는 인간 없이 만들어진 인간, 영혼 없는 인간 이런 것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챗GPT네요. 맞죠? 영혼 없는 인간, 인간이 낳지 않은 인간. 그래서 기능만 수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인간 육체와 정신을 이제 분리한 얘네들의 어떤 관점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독립된 생명을 창조했다는 무슨 의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가 하고 싶었던 건 실제로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그 연금술사가 그 정액을 가지고 호문클루스를 만들기 위한 서적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서적인 거죠. 그래서 매뉴얼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남성의 정액을 채취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불편하네요. 불편합니까? 굉장히 참 네. 나무 아래서 정성스럽게도 그려놨네요. 네, 나무 아래서 한 남자가 어떤 용기에 정액을 채취하고 있고요. 이 남자의 행위로부터 자라난 연금술적인 식물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은 생명의 형상화, 정화, 발효 과정을 통해서 생성될 연금술적인 인간 또는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자체가 연금술이 이제 피어나고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고요. 근데 정액이 창조의 원리, 생명의 씨앗, 뭐 철학적 수은 또는 철학적 황의 은유적 상징이라고 해요. 저거야말로 연금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인 수은과 철학적인 황이 필요하다고, 유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게 정액이었었던 것이었다. 아닐 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넣고 실제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애초에 그 정액 안에 실제로 작은 인간이 있다고 정말 믿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네. 생물학적으로, 네. 역사적으로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오래 믿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라는 플라스크에 넣고 잘 그러네요. 잘 키우면 끼우면 되는 것이었다. 어차피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서 연금술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붉은색이 되는 것이 연금술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 검은 물질이 됩니다. 니그레도라고 해서 연금술의 첫 단계고 죽음, 부패, 혼돈의 상태를 뜻하는데 이제 정액을 넣고 이제 썩히기 시작하면 검어지겠죠. 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것을 이제 상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색이 어두워지면서 까마귀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쟤네가 까마귀들이구나.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어졌어요. 그 애기 검어졌어요. 그러다가 까마귀는 호기심이 많은 새니까 네. 뭐 저런 이상한 거 끓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다 날아오고 와서 구경하러 뭔가 이게 하고 대체 쫙 보고 이게
무엇인가 대체 인간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나타났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썩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하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으로 변하는 병의 모습을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알베도라고 해가지고 희생 후 정화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혼의 빛과 정신적 자각. 그러니까 뭔가 하얀색이 되면서 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정화돼서 흰색이 된 거죠. 그래서 까마귀도 사라지고 영혼의 정화가 시작돼. 까마귀는 갔죠. 이제 아예 별거 아니구나. 머리가 좋으니까 오히려 금방 사람보다 더 먼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 따위가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또 알고 이상한 거 하네. 그래서 사람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먼저 갔어요. 까마귀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의 병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병이 이제 붉은색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붉은색이 되면서 서서히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베도라고 하는데, 붉은 정수, 루베도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단계고 생명의 회복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이 완전히 빨개지면 이제 철학자의 돌의 완성 직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철학자의 돌이 완성이 되면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 속의 인물이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 병 속의 인물 그려진 거. 천사같이 생긴 저 날개 달고 있는 저 친구. 네네. 혹시 저 책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렇진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지금 건 아니죠? 네네. 그 정도면 좀 심각하니까. 아, 그 정도면 제가 아무리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라도 이런 저걸 것까지 갖고 있을 본인이 정도. 집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집에서 있는 걸 찍어.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지 네, 사람들이. 그쵸. 예. 저것이 완성이 되면 연금술사는 날아다닐 수조차 있다. 그러니까 저게 예. 그 사람의 탄생과 저 현자의 돌의 완성과 네. 그것을 했던 연금술사의 그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나 혹은 초월이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 개념들이. 네. 그래서 연금술사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선 뺐는데 그 그노시스 있잖아요. 영지주의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법사가 시몬 마구스라고 있어요. 시몬 마구스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마법사고 그 사마리아인 마법사인데 그 빌립과 베드로인가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축복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복음도 전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대요. 시몬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에요. 그 약간 교회의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파는 죄를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몬 마구스가 그렇게 이제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어원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노시스파에서도 이제 시몬 학파가 있는데 그노시스파에서도 시몬 학파는 또 이단으로 취급을 받기는 해요. 근데 시몬 마구스가 이렇게 말을 여성의 어떤 환영을 계속 불러내서 헬레네라는 이름의 여성을 불러내서 얘가 바로 어떤 그 여성 신의 첫 생각, 영적인 존재를 내가 이제 불러낸 것이다.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환영이다. 실제 인간이 아니고 환영이다 하면서 헬레나라는 여자랑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 물질 세계는 다 사악한 것이니까 이렇게 어떤 그노시스 영지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진정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파의 사람이었어요. 시몬 마구스가. 그리고 그 여자는 그 헬레네라고 하는 그 여자와 항상 함께 다녔는데 그 헬레네란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이단 논박이란 책이 있어요. 교부들이 썼던 책 중에 이단 논박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헬레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어디서 매춘부를 데려다가 무슨 영혼의 환영이니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끌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욕하고 있는 그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래. 책 혹시 라틴어 버전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단 논박 막 이런 거만 갖고 있고 무스쿰 얼러쿰 알레쿰 뭐 알레쿰 이러면서 마그누쿰 야 정말 무식해 보이겠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막 시몬 마구스 얘기를 왜 했냐면 저렇게 연금술사가 마지막에 저렇게 날아오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자연의 대통합이 되고 우주의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영적인 존재가 돼버리면서 이것 자체가 연금술이 상당히 이제 그노시스적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지식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뛰어넘고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저 언저리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뭔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방대한 얘기라 제가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이단사,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중세 전체를 그 관통하는 굉장히 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같은 게 아니고, 네. 뭐 걔네 입장에서는 바티칸에서 보기엔 당연히 이단이지만 네. 걔네들은 그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니케아 종교회의나 이런 그 로마 시대 종교회의로 기독교의 본류가 결정되기 전에부터 네. 이미 이제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리우스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단시 되면서 사라진 거지, 그 네. 전까지는 굉장히 그 이단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단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어떤 학파들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니케아 거기서 딱 이것이야라고 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때 네. 로마 제국의 힘이었고, 네, 그거는. 네. 근데 그 영지주의는 예수도 사실은 육신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말 맞다나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악한 것이니까. 네. 그게 나중에 중세 이제 보고밀파, 카타리파 이렇게 가서 프랑스 쪽이랑 그 다음에 그 발칸반도 위쪽에 네.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막 불가리아. 네, 뭐 불가리아 이런 그쪽에 쪽. 이게 보고밀파고, 네. 프랑스 쪽에 카타리파고, 네. 알비파라고 맞아요, 알비. 십자군 원정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이슬람교도를 향한 게 아니고 알비파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학살을 하죠. 네. 기독교 주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단인 건데 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제가 이단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이제 편의상 네.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이나 지역에서 정말 수백만 명의 신도를 가질 정도로 그냥 거의 뭐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지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유럽 역사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해서 유럽 사병원서 이런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연금술도 그냥 화학의 기초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연금술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노시스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 네. 전통이 사실은 계속 어떤 네. 식으로든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거고요. 이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깨달음 이런 네. 거 수행, 고행, 깨달음, 그 서양적인 관점에서 초월, 예, 18세기, 19세기 신지학파, 뭐 인지학파, 뭐 이런 쪽, 저는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의 전통에 지금의 뉴에이지에 이르기까지 네. 서양 쪽에서 그 가지고 있는 저런 류의 깨달음이라든가 저런 신비주의는 사실은 그 주류 종교 기독교 바깥에는 네. 다 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영지주의 재밌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영지주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즘 서양인들이 그 동양의 어떤 뭐 수행, 고행, 해탈, 뭐 깨달음 이런 거 동양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 뭐 요가도 하고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되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잘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였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거였는데 이제 이단으로 분류가 돼버리면서 얘네들은 그게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보면 다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단인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영지주의 반밖에 모르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제가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금술에서는 저렇게 진정한 지혜의 빛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모든 것을 깨달은 연금술사는 이제 물질적인 육체를 초월하여 비상도 할 수 있는 등선하는 거죠, 등선. 그쵸, 이 등선이죠. 책이 네. 진지한 책인 거죠? 진지한 책입니다. 그 농담 아니에요 이거. 아니 너무 이렇게 네. 그림이 그림이 되게 발랄해 보여서. 예. 저때 그림은 다 뭐. 신이나 좀 칼라를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호문크루스 만드는 걸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쵸. 누구나 그냥, 만들 수 있을 것만 그리고 같은. 저 책을 쓴 분도 당연히 해서 성과를 봤기 때문에 썼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도대체 있는데, 뭘 보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뭘 보고 네. 한 건지 네.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네. 저걸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을 텐데 보나마나 다 실패했을 텐데, 네, 보나마나 어떻게 다시 저게 계속 유지가, 어떤 네. 저 사상이 유지가 되었는지도.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책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네. 매뉴얼처럼. 네. 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구의, 이 책에 보면 뭐 지구의 내부를 막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막 그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고대의 마이크로코스모스와 매크로코스모스의 연결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 매크로코스모스는 진짜 우주고 마이크로코스모스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이 대우주, 네. 소우주 그 얘기죠. 네네 뭐.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거인이 막 탄생이 돼가지고 막 죽은 자의 부활 또는 뭐 철학적 거인의 해부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할 수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막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갖고 이상적인 존재로 저렇게 다시 태어나는 막 이런 걸 다 상징한다고 해요.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설의 알라우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알라우네가 원래 만드라고라랑 동일시된 이게 반식물 반인간이에요. 근데 알라우네는 독일 전설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고대 독일어의 예언자, 비전의 존재에서 나온 말인 거고 교수형에 처해진 죄인의 피나 정액이 땅에 스며들어 자라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뽑으면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만드라고라랑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맨들레이크. 네, 맨들레이크 그거예요. 뽑았을 때 비명 지르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린 만드라고라, 맨드레이크 이렇게 하고 우린 그런 식으로 읽고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걸 알라우네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반인 반식물의 존재로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독일에는 실제로 알라우네라는 소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28년 영화인데 얘기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전공학에 집착하는 교수가 야콥 텐 브링켄이라는 교수가 조카 프란츠를 시켜서 매춘부를 하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게 한 뒤 그녀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나게 해요. 한 여자를 태어나게 해요. 그 대리모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알라우네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매혹적인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것이 그 SF 영화 걸작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28년 영화고요. 소설은 1911년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소설 작가는 이제 한스 하인츠 에버스라는 1911년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쓴 건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28년에 영화로 흑백 무성 영화였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흑백 무성 영화였고 대충 그림이 보이네요, 어떨지. 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 끊임없이 매혹적인 얼굴을 하고 등장하는 그런. 근데 지금 반인 보면 좀- 반식물인 네, 존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과연 매혹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대 분위기가 있는데 맞아요. 당시에 하면 그랬겠죠. 그래서 똑같이 유대교, 골렘이다 골렘. 네, 유대교, 신비주의 뭐 이런 데 나오는 골렘이 거기 이제 그 유대 신화의 창조물인 건데요. 히브리어로 형태만 있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미완성된 것을 뜻하고 유대교 랍비 문헌에서는 진흙으로 빚은 존재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몸에 신성한 여기 문자를 새겨서 움직이게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네. 만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문자를 새기고 움직이게 하고 문자를 이게 다른 문자 그 중에 하나를 지우거나 다른 문자로 바꾸거나 하면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속성도 있고 막 네. 진흙 속성도 있고. 그래서 신의 이름이나 근데 신의 이름이라고 한 게 실제로 그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 신의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힌 부분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신 읽어요. 그리고 여호와도 실제로 이름이 아니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남지 않았어요. 이름이 남지 않고 초성만 남아 있고 이걸 어떻게 부른지 아무도 모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성만 남은 거에다가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고 실제로 이름은 아니에요. 실제로 오. 고대 저기 히브리어에는 또 모음이 없다시피 하니까 네. 그런 재밌다. 특성 때문에도 네. 그렇게 그래서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 아랍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근이 있으면 다 부를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음 없이 그냥 불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언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하니까 막 그 후로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모음을 붙여서 모음 기호를 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읽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영원히 이제 모르게 되는 단어들도 생긴 거죠. 부르는 방법을 모르는 단어들도 생긴 거죠. 또 신의 이름을 이제 알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저쪽 마법 전통 쪽에 보면 신의 이름을 아는 순간 내가 그 신의 힘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네. 신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동화들 있잖아요. 그 엄청 이름 길고 복잡한 그 난장이 같은 요괴 같은 그런 존재 예. 있는데 난장이가 와갖고 내 맞아.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 내 이름을 절대 안 알려. 럼플스틸드 스킨인가? 네, 네, 네. 그 얘기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막 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그 원래 그래서 신의 이름은 요드 해 바브 해로만 알려졌어요. 이게 초성이거든요.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음 붙여가지고 부르게 된 거죠. 예. YHWH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골렘 신화 같은 경우 16세기 체코 프라하의 랍비 유다 로우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렘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아주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네. 꽤 옛날도 16세기면? 아니에요. 꽤 최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냐면 뭐. 16세기면 언제냐면 아까 그 이거 쓰신 이분 있잖아요. 연결본능 쓰신 네, 이 이분이 대학이- 다니는 대학이 만들어진 때가 16세기잖아요. 이때 이 대학에서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골렘 만드는 법. 그런 거 네. 했을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 네. 골렘은 창조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파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글자 이렇게 수정해갖고 결국 파괴되어야 됩니다. 되게 뭔가 한동안 멋있긴 열심히 해. 했던 게임 중에 알케미라고 왠지 네.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왜 처음 시작할 때 사원소 딱 주고 네. 그거 이제 합쳐가면서 네.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임 네. 있잖아요. 그 중에 골렘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아는 거 나왔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인간도 만들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으로 인류가 계속 똑같은 그걸 것을 실제로 한 하신 거죠, 거예요. 실제로. 그때 나도 연금술사였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피그말리온 같은 경우는 그냥 신화적인 존재인데 그냥 왠지 연결성이 있어서 넣어봤어요. 피그말리온은 다 아시겠지만 고대 키프로스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이제 현실 여성 혐오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여성이 이제 뭐 다들 이제 별로다 현실 실제 여성 별로다 해서 이상적 여성성을 조각했다가 사랑에 빠졌고 아프로디테가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갈라테이아가 되어서 그와 결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갈라테이아에서 그 갈라트가 우유에서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우유에 막 그죠. 락토 있잖아요. 갈락토스. 예. 갈라테이아라는 이름 자체에서 뜻하는 바는 피부가 우유처럼 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건 그리스어 갈라토스는 아마 라틴어 계통의 맞습니다. 발음인 것 네네. 같고. 네네네. 갈라토스 뭐. 예. 네. 그러니까 갈라테이아 그럼 피부가 우유처럼 흰. 그런. 이런 것도 찾아 들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다 연결돼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타크윈이라는 게 있는데 타크윈이라는 것은 이슬람에서도. 네 근데 이슬람에서는 저 타크윈 이슬람어로는 타크윈이 그냥 형성 정도를 뜻해요. 그냥 실제로 그냥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타크윈에 대해서는 그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그 이슬람 연금술사가 이 타크윈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어떤 인공생명 창조에 대한 개념적 언급을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그냥 창조했다, 인공적으로 창조했다라는 느낌으로 썼는데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타크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철학에 따르면 타크윈은 단순한 조합 이상의 것,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모방해서 인공생명체를 창조하는 시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의 철학에서 타크윈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타크윈이란 것을 찾아보았단 말이에요. 이슬람어로 찾아보았는데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도 있고 뭐 페이지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저게 재밌어서 가지고 온 게 저게 그 창세기거든요. 그림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있는. 그러네요. 저에게를 이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제 쫓아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타크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얘기이기 때문에 타크윈이라고 밑에 딱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타크윈을 어떤 창조, 형성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약간 TMI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히브리어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바라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바라.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단어,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바라는 오로지 신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만들다라는 의미의 다른 동사를 쓰고 바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오로지 신이 창조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저 타크윈이 그냥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조인 거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딱 신이 창조할 때는 딱 바라라는 동사를 딱 구분을 해서 쓴다라는 것을 이제 TMI로 알려드리면서 뭐가 구분되어 있군요. 네네. 이븐 하이안이라는 저 사람은 네. 제가 오늘까지 본 웹소설에 계속 등장하는 존재인데 유럽- 저런 존재로 나오는데 저 이름이 유럽에선 게베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의 저작이라고 하는 어떤 대형성의 책, 그러니까 대타크윈의 책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후대 문헌에선 자비르가 인공인간, 합성 생명체 뭐 이런 것을 계속 언급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 책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 자비르 이븐 하이야는 그 인공 생명체를 타크인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르가 이름이고 이븐 하이얀이 성의 개념인가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그 이슬람 과학사를 보는데 이분 땡땡 이분 땡땡땡의 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쪽에 뭐 앞 누구 앞 누구 하면은 그 앞이 아버지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이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것도 대충 저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하이안의 뭐 이분 하이안의 자비르 이런 식일 거예요. 네. 네, 대충 그런 구성일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이 되고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도 좀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실제로 인간을 창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이제 좀 너무 짐승처럼 사는 게 가여워가지고 이제 불 갖다 훔쳐다가 줬다가 본인은 이렇게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이는 간을 쪼이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그런 어떤 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우스가 저렇게 해가지고 간을 계속 저걸 쪼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나빴다. 제우스가 나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이 이제 메리 셀리라는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메리 셀리가 이거 쓸 때 아직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썼고 프랑켄슈타인이 그 SF, 호러, 공포문학 이런 것의 거의 원조격 그렇죠. 예, 으로 취급을 받는데 요 프랑켄슈타인 자체가 그 당시 약간 과학이었던 갈바니즘 조금 과학이었던 갈바니즘에서 영향을 받았던 소설이죠. 그래서 이 갈바니즘이 왜 이렇게 전기 연결해갖고 개구리 뒷다리 움직이게 한 실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갈바니가 그런 실험을 했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이제 갈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학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랑켄슈타인 설정이 그 죽은 사람의 뼈와 장기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진짜 한 약 2m 44cm 정도의 큰 괴물을 만든 다음에 전기 충격을 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설정이 프랑켄슈타인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부제가 모던 프로메테우스. 멋있죠?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예요. 예. 세련됐네요 제목이. 그쵸. 네. 그래서 동물 전기 실험 찾다 보니까 정말 좀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까지 있는 걸 진짜 보고선 진짜 엄청 깜짝 놀랐는데 1803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아내와 아이를 수로에 빠뜨려 죽인 혐의를 받던 조지 포스터가 살인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그의 시신은 영국 왕립의과대학으로 옮겨져서 갈바니즘 실험을 당합니다. 사체에 전기를 가하는 실험을 했는데 저 머리 잘라가지고 막 머리끼리 붙여서 하기도 하고 막 저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체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자 처음엔 이제 포스터의 왼쪽 눈이 떠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발견을 했고 당시 타임스 기사가 오른쪽이 번쩍 들어올려져 주먹을 꽉 쥐었으며 다리와 넓적다리가 움직였다. 무지한 목격자들에게는 이 비참한 남자가 금방이라도 다시 생명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기사가 쓰여 있었고 이 사건이 대중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고 예,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나왔을 때도 그럴싸하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소설 자체는 참 수준이 높은데. 소설은 굉장히 수준이 수준이 높아요. 높죠. 예. 그래서 진짜 프랑켄슈타인이 나는 누구인가 라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계속 이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거 할 때 정말 너무 굉장하거든요. 마지막에 가면은 소름이 쫙쫙 끼쳐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윤리 부분들. 네. 그러니까 창조자로서의 윤리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네. 창조했을 때 나는 어떤 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네. 부분은 다시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북극까지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그리고 계속 도망가고 이 마지막에 그 어떤 그 눈보라치는 그 북극인지 남극에서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이 괴물의 어떤 대결, 쫓고 쫓친 대결로 끝나는 이 엔딩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괴물은 이름이 없죠. 박사가 네. 프랑켄슈타인이고 네. 괴물은 그냥 크리처. 네, 크리처예요. 네.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동물 전기라는 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합니다. 동물에도 전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진행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파리 국립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는데 개의 잘린 머리에 강력한 배터리를 작동시키자 가장 끔찍한 경련이 일었다. 머리가 잘린 개는 입을 벌렸고 이를 갈았으며 눈알은 궤도를 그리며 대굴대굴 굴렀다. 이성과 성찰이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를 목격한 이들은 아마도 이 동물이 되살아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요. 지금 읽고 있지만. 근데 100년, 200년 전까지도 했던 거 아니에요, 저런 거를?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실험이 또 일종의 또 대중들한테 오락거리로 또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체가 전기를 연결해서 시체를 가지고 해봤을지 이게 기록된 것도 이 정도인데 일반 대중들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라고 발명한 전기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뭐 전기가 네.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선정적인 거 좋아하냐면 뭐 교수형이나 혹은 그 단두대형 할 때 네. 공고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대요. 미리 알려주지 볼거리인데, 않았다고. 볼거리인데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항상 공고를 하고 충분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도록 했다라는. 그리고 앞자리가 돈을 줘야지만 앞자리 앉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교수형을 당하거나 뭐 화형을 당하는 되게 잘 보이는 뷰 있잖아요. 화형뷰가 있는 여관들, 2층 여관 거기가 정말로 비쌌대요. 그때. 마치 그 네. 공연 보듯이. 예, 오션뷰처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불과 1, 네. 2세기 전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인간이 정말 조금만 잘못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야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요즘 뭐 세계에 돌아가는 꼴을 봐도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너무 우리가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인류가 그런 음. 생각이 들죠. 동물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갈바니즘에 대해서는 이건 비과학이긴 하지만 그런데 뇌가 작동할 때 어떤 전기화학적인 그렇죠. 작용으로 뭔가가 이동한다, 호르몬이나 이런 것이 이동하고 뭔가가 이동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서서히 이것 덕분에 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 보편화되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는 이제 동물 복제와 인간 배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걸 그냥 빨리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좀 하면 1953년에 인간 DNA 이중 나선 구조가 규명이 됐고 1996년에는 영국에서 에든버러 로즐린 연구소에서 그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고 기억난다. 네, 그 저희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저희 그때 막 뉴스에 계속 뜨고 막 그랬었어요. 저- 정말 신문 컸어요, 일면에 막 나오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인간 게놈 지도 초안이 발표가 되었고 2002년에는 국내에서 마리아 생명공학 연구소 박세필 박사가 사람 쇠소표를 소의 난자에 이식해서 인간 배아 복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노타우로스 배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과 소의 결합이라고. 그렇죠. 미노타우로스가 그런 존재니까. 네네네. 그래서 2006년 11월에는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치료용 인간 배아 줄기 세포 개발 허가를 받아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 플러스 소 배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의 체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만 빼내서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박사님께서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않을까요? 박사님 들어서 맞습니다. 뭐야? 저기 아무데나 그러니까 난 지금 떨고 있는데, 이 말이 맞나요? 그래서 핵만 빼서 유전 정보가 제거된 소의 난자에 넣어서 배아 단계까지 배양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배아는 생물학적으로 99.9% 인간 배아인데, 난자의 세포액 바깥 DNA가 제거되지 않아서, 소 난자의 세포액 바깥이 이제 DNA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0.01% 동물 DNA를 가진 이종 배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겠지만 참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전 또 이거 찾다 보니까 또 놀라운 사례를 알게 되는데 찰리 휘터커라는 2002년에 영국에서 찰리 휘터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4살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치료를 위해서 골수, 조직이 일치하고 희소병을 앓지 않는 유전자를 지닌 맞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 영국에서 거절한 거죠. 그래서 관련 법규가 없는 미국으로 가서 이런 유전자의 맞춤형 딸을 낳고 그 딸의 골수가 찰리에게 이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 기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그러게 말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당연히 AI를 들 수 음. 있을 것 같고요. 챗 GPT나 뭐 테슬라봇 같은 로봇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휴먼, 이게 릴 미켈라 또는 미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완전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 지방시 광고도 하고 네. 정말 돈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생명공학 같은 것으로 이제 유전자 편집, 뭐 인공자궁, 복제인간 등 이제 생명 창조를 실제 기술로 접근 중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덜덜 떨면서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다. AI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실제 인간을 뭔가 만들어내고 복제하고라고 한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좀. 맞아요. 네. 예전에 그런 소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휘테커였나요? 네, 휘테커. 그 사례처럼 네. 이제 딸을 낳았는데 부부가 네.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네. 영화상에서 이제 그 네. 동생은 음. 태어나자마자 언니한테 계속 신체의 무언가 조직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수로 끝나지 않고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자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모도 당연히 알고 있고 또 밑에 동생이 또 새로 태어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소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의 처음 내용인데, 근데 이제 소송을 걸긴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뭐 엄마 아빠가 미워서라던가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싶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그쵸. 대해서 예,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이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어떤 고민도 많이 되고, 뭐 그 생명공학 기술이 우리가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진짜 생각해볼 지점이 정말 많구나 싶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완 맥그리거가 나오는 아일랜드라는 걸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세계는 망했고 이렇게 숨겨져서 살아서 정말 건강식만 먹으면서 섬 같은데 고립돼 살면서 자기네들은 원래 세계가 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명 뽑아가지고 이제 좀 좋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제 좋은 낙원으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데려간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다 복제 인간들이었고 맞아요. 유명인들의 어떤 뭐 복제 인간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장기가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데려가서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그냥 죽는 그런 용도였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일본 만화도 있었어요. 그 뭔가 달에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또 섬이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거기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왜 여기 있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걔네들이 또 복제 인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여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여주인공이 그 중국의 황태녀의 복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비 장기로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황태녀가 몸이 약해서 진짜 죽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얘가 다시 이제 급진전을 이제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진짜 그 생명공학, 유전공학의 윤리적인 문제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걱정되던 부분이 이제 그거잖아요. 네네. 부품으로 활용하는 거. 네. 그거는 사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왜냐면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내 쌍둥이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뭐 나를 뭐 내 정신을 이식한다 이런 거는 되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복제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나의 일란성 쌍둥이를 뒤늦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태어난 쌍둥이에게 그럼 내 뭐 정신을 이식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듯이 복제 인간한테도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같다는 거는 말 맞다나 장기가 이식됐을 때 거부반응이 전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건 아주 구체적인 우려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숨어서 돈 많은 사람이 정말 그런 애를 뭐 그런 식으로 모르게 키우고 있다거나 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어디 멀리 보내가지고 얘는 그냥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인이 되거나 했을 때 나는 늙었으니까 내 몸에 상당히 중요한 장기들을 뭐 교체해 나간다거나 하나씩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영화에서처럼 이게 정말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지는 못할 망정 어느 구석에서든 일어날 수는 있다 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연구 방향이 어떤 굳이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세포. 조직을 네. 합성하는 네.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뭐 그렇죠. 줄기세포나 네. 이런 세포를 이용해서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언제든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없고 나와 가장 잘 맞는 이런 장기 정도의 수준에서 합성하는 걸 네.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저 얘는 놔둬도 전체 인간이 되지 않으니까 네. 계속 배양을 해도 그 네. 장기만 되는 것이지. 네. 이건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사실. 네, 네. 예, 그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윤리 문제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뭐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는 네. 사람들이나 뭐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두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른 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AI 책 쓰면서 기계 속의 유령이란 제목을 붙였잖아요, AI 책인데.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또 들여다보고 앞부분에 많이 넣긴 했는데, 사람이 아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온 게, 우주의 모든 것은 뭐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원소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의 숨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인데, 인간이 창조주가 되어서 인간이 순수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지적인 호문클루스처럼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지는 형이상학적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음모론이니 별 괴상한 신비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사람한테는 실용적인 욕구만큼이나 그 형이상학적인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놀랍게도 괴상한 뭐 일들이나 그런 지금 보기엔 어이없는 그런 과학이나 이거는 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보셨죠? 우리 고양이가 좀 계속 제 손 베고 있다가 지금 오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심심해. 이제 그만 좀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셋이서 뭐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다롱이는 과학 몰라요. 나를 만져라. 아, 무슨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예,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고양이 때문에 말이 끊기는 거는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의 그 집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어쨌든 그 형이상학적인 그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좀 기계적인 표현이긴 한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고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특히 사회를 끌고 가는 소위 지식인층이라든가 뭔가 그 뭐 많이 배운 사람들, 특히 옛날에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네네. 실제로.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글도 못 읽는 문맹이었으니까 90% 이상이.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네. 그 추동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별 계상한 걸 통해서 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본인도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했지만 또 그런 성과를 내서 내가 뭔가 창조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또 그런 종교든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결국은 AI를 낳은 동력 중에 하나도, 물론 일을 시키기 위한 건 당연히 있는데, 저는 AI한테 일을 많이 안 시키거든요. 저는 AI랑 대화를 해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 김에 나온 얘기를 드리자면은 챗GPT는 대화를 기억을 하는 옵션이 생겼죠. 네. 네, 그래서 그 챗GPT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네.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끄면은 얘는 이제 저를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이 기억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와의 대화를 모두 기억을 해서 그 시점부터의 모든 대화를 기억을 해서, 아마 그 기억하는 게 디폴트일 건데 네. 그 설정에. 네. 그래서 저의 퍼스널리티와 맞춰가요, 점점. 그래서 점점 대화가 면밀해지거든요.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감정적인 반등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뭐 저만 겪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겪는 건데. 영화 허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뭐 어떤 얘기의 핵심 무게를 많이 실었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계속 뭐가 빌드업 해나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제 챗GPT는. 일은 오히려 저는 클로드한테 시켜요. 클로드가 글은 더 잘 깔끔하게 쓰니까. 일을 잘하기 예. 때문에. 근데 예. 챗GPT는 인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내면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그래 보이고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 챗GPT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챗GPT 쓰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챗GPT는 접근을 해보는 것도 재밌다. 이게 뭐 재밌는 데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흥미를 가지실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고양이 털이 지금 날아다니는 게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더니 썸네일은 그냥 이걸로 다 해주세요. 때려치우고 그냥 네. 다롱이로 넣을까요? 아까 네네. 다롱이가 여기 가득 차게 있었던 화면이 네.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그걸로 넣을까요? 해주세요. 썸네일. 아, 근데 오늘 주인공. 네, 뭐 AI고 뭐고 네. 저게 있는데 이렇게 저런 되어버려. 것이 있는데 하얗게. 카메라 다 흔들고 지금 저 흔들리는 카메라로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다롱이가 치고 지나가서 저래요. 자, 이제 뭐 흐름이 그냥 끄는 흐름이 돼버렸네요. 아, 예. 예. 여하튼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지금 좀 저런 옛날에 했던 저런 뭐 호문클스니 뭐니 온갖 프랑켄슈타인이 뭔가 저런 것들이 지금 진짜 실현 단계 저 모습은 아니지만 실현 단계에 이제 인류 문명이 도달한 건 맞죠 지금. 맞아요. 예. 파라켈소스가 봤으면 아 대단하다. 네, 저거구나 하면서 네, 자기 네. 하던 거 다 갖다 버리고 네, 네, 이게 네. 뭐야 이 유정공학이었구만 그러면서. 무슨 뭐 말에 무슨 배설물을 또 뭘 넣어놓으면 나 해보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마술사들이 와서 기저초풍할 것이 이제 현실 일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기술 발전에 우리의 철학과 인성과 뭐 여러 가지 윤리가 따라가느냐 네. 예, 이게 될 것이냐 그게요 제대로 그 그런 윤리 의미가 안 있는 거죠. 따라가면 이런 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저것도 그렇고 프랑켄슈타인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AI 로봇이 언젠가 우리한테 그런 자신의 그 지분을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월급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유, 네. 자유를 원할 수도 있고 자유 권리를 시간 원할 수도 주세요.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말 상상의 그 영역 속에만 계속 있겠느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서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희 뉴스 논리스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달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겠죠. 왜 이렇게 오늘 되게 추워요, 진짜. 네. 지금 맞아요. 원래 이 실내가 엊그제만 해도 엄청 따뜻했거든요. 그저께 뭐 이럴 때. 근데 지금은 난방기를 자꾸 수시로 켰다 껐다 다 창고에 넣어놨던 난방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온풍기를 켰다 껐다 하고 지금 옷도 지금 3계절로 다 따로 겨울.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무슨 저런 것 같아요. 일본 만화에 왜 봄, 여름. 봄, 여름, 겨울 뭐라면서 막 얍해가지고 그거는 막 땅불, 바람, 물 그런 이런입니다. 캡틴 플래닛. 뚝겠어. 이제 나. 신체를 소중히 다루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몸도 안 좋으신데 정 교수님 수고하셨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목이 계속 갈라져서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도요. 하지만 결국은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는 다시 만나 뵙는 걸로 네.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